김금혁 보좌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갖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국정원 조사 받았죠. 네네. 국정원 조사 얼마나 받았어요? 전체적인 조사 기간을 다 합치면 한 예. 4개월 정도 받았죠. 네, 그래서 보통 탈북민은 6개월 정도의 사회 적응 기간을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국정원에서 3개월 그리고 하나원이라는 기관에 3개월 이렇게 6개월을 보내는데 네. 저는 좀 특수하게 국정원에서만 4개월을 좀 정도 보냈었고요. 네. 국정원에서만 4개월 한 달 더 받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 조사 받을 때 국정원 간부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렇게 의혹이 많이 보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게 좀 이어붙이기긴 한데 제가 네. 알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상당한 에이스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정원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곳에서 낮은 네. 곳에서 뭐 안 보이는 곳에서 혹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능력적인 면에서나 혹은 뭐 본인의 뭐 신상 관리 면에서나 굉장히 투철하고 뛰어나고 국가를 향한 또 애국심이라든가 뭐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검증된 사람들의 국정원 직원을 하고 있었고 또 제가 만나본 국정원 직원들 딱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원에서 뭐 말단 직원도 아니었고 사실상 국정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올라갔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밖에 나와서 민주당이라는 그 당에서 원내대표까지 하면서 이렇게 정말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예. 국정원 후배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밖에 나가서 국정원의 위상을 좀 높이고 네. 국정원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은 예. 도대체 국정원 뭐 하는 것이냐. 심지어 이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도 뭐 국정원 다닌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전자전이냐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국정원에서 저랑 함께 일했던 모 간부랑 식사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국정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국정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네. 국정원이 본래의 어떤 그 조직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전혀 못 하고 있다라는 뭐 국정원이 지금 뭐 북한이랑 뭐 다리를 놓는 뭐 흥신소냐 예. 이런 얘기까지 내버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위상을 한 5단계는 바닥으로 떨어뜨린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안타깝죠. 예. 저희가 간단하게 국정원 관련된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해도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 원짜리 호텔 오찬, 뭐 본인은 38,000원짜리 속이 더부룩해서 38,000원짜리 파스타였나요? 파스타 38,000원짜리 파스타만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대한항공 160만 원짜리 호텔 서귀포 칼 호텔 숙박권 수수 거기다가 아내 동작구 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또 장남의 국정원 업무 대리 수행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요구에다가 또 아들 예비군 훈련 차남의 예비군 훈련 연기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일일 폭로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내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당내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겠다라는 그런 뜻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도 또 당내 기류가 두 개로 갈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류가 김병기 원내대표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고립무원이 돼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지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거세질 거라고 봐요. 예. 또한 이건 단지 뭐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중도층에 있는 이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저는 이게 단지 뭐 친명과 혹은 뭐 정청래계 사이에 뭐 권력 다툼 이 정도로 보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동작구 여기가 동작구가 맞죠? 동작구 맞아요. 네, 동작구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구의회에서 그 구의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자금이라든가 그 예를 들어서 활동비 같은 거, 네, 업무 추진비 같은 예.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가 지금 예.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의혹은 기자님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여의도 바닥에서 굉장히 파다했던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몇 년 됐어요. 이미. 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 추진비라는 거는
사적인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뭐 어떤 지인이 와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하는데 쓰라고 주는 그런 후원금 같은 개념이 아니라 세금이란 말이에요. 국민의 세금. 네. 근데 이 국민의 세금이 지금 엉뚱한 것에 쓰였고 굉장히 개인적인 일에 쓰였고 심지어 그 쓰인 과정도 보면은 어떤 위력에 의한 압력이거든요. 내가 그 구의 사람들 공천을 쥐고 있으니 나한테 잘해라. 뭐 이런 뭐 일종의 압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법리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될 부분이고요. 또는 이거 형사 책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자기 보좌관한테 심지어 국정원에서 다니고 있는 아들의 업무를 보조해라라고 했다는 것은 네. 저는 이 아들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네. 아들도 정말 한심하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말 한심하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이 국정원에 그 취업을 하던 당시에도 이게 몇 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얘기가 많았어요. 네. 아버지가 국정원에서 고위 간부다 보니까 아들이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는 아니었지만 극구 이걸 부인하면서 아들이 실력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이제 커버를 쳤는데 지금 드러난 거 보니까 아들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의원실에 문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하. 이게 뭐예요? 아니 무슨 김병기 원내대표 의원실은 무슨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을 보좌해주는 베이비시터입니까? 국정원 직원을 우리가 베이비시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숙지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아버지 손을 빌려 가지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에서 어영부영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국정원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냐. 내가 일을 하다가 뭐 막히는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줘. 이런 곳이냐. 네. 이런 굉장히 실망 섞인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김병희 원내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쿠팡 직원들과 밥 먹은 자리 그것도 지금 뭐 50만 원 넘는 그런 식사 자리였지만 본인은 뭐 파스타만 먹었다. 38,000원짜리 말도 안 되는 해명이죠. 네. 여기에 칼 호텔에서 먹었다는 그 160만 원 것도 사실은 이게 금품 제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보이는 금품 제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이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도 한 10번은 날아가는 사안이었죠. 이걸 거꾸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걸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은 그럼 바로 특검하자고 아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조인트가였을 것 같은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 그렇죠. 아 이거 개근데. 예. 이거는 예. 저는 말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라는 그 공무원 조직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 처신을 못하고 자기 주변 관리를 못하고 집안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고 무슨 원내대표를 하냐. 일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다 내려놓고 그 수사를 받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한때 또 국힘 입장에서는 오래 버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이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네. 정청래 대표가 대리 사과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참 재미있는 대목이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대리 사과를 하면서 그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대리 사과를 특히나 이제 본인은 이렇게 정청래가 친청 중에 가장 친청이죠. 본인이 청이니까 친청과 친명의 대표 주자인데 대리 사과를 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본인도 고심이 클 것이고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본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하게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강하게 사과를 했는데 본인은 그런데 사과를 하되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굴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겠다라는 뜻을 주변에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력을 했고 아마도 내일 입장을 밝힐 때도 비슷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겠는가.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친명 인사가 지금 원내대표의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려가 버린다면 그럼 본인의 국정 실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정청래 대표의 대리 사과가 안티 김병기 기류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저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죠. 내일 한대요. 내일 뭐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도 사과는 하되 이제 버티겠다라는 걸 지금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사과. 근데 저는 이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네. 청와대에서 특히나 우리 김현지 실장이 아, 나가 이러면 예. 저는 예. 짐 싸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예.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그 원내대표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뭐 예. 운동권도 아니고 혹은 뭐 옛날에 뭐 친문이나 친노계도 아니고 또 친 이재명계라고는 하지만
성남 경기 라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예. 있는 신명이에요. 그나마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에 각을 벌리고 있으니 또 네.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세력이 지금 당 내에서 본인들의 어떤 파이를 키워가고 있으니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김병기라는 카드가 반드시 필요해서 그 자리에 앉혀두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프레임 전환을 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들이 매일 터짐에도 불구하고 단지 친명이라는 이유로 앉혀두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지표로 드러난다면 저는 가차없이 내칠 거라고 봐요. 결국 이게 이재명에게 리스크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대리 사과는 저는 굉장히 영악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를 사과를 제때 그러니까 정무적인 타이밍을 못 맞춰서 안 할 게 뻔하니 네. 내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퇴로를 먼저 막아버리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서도 친 정청래와 친 이재명계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다시금 폭발하는 모양이고 네. 저는 이 시점에 가장 웃고 있을 사람 장경태다. 장경태. 안 그래도 제가 장경태 의원 네. 얘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뭐 친명을 비유하려는 건 아니고 그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좀 집중 포화가 있잖아요. 민주당 네네. 내부에서 집중 포화가 있는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글쎄요. 건수는 좀 적을지 몰라도 그 의혹의 깊이로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사안이잖아요. 훨씬 더 큰 사안인데 그쵸. 장경태 의원은 지금 뭐 멀쩡하게 지금 별일 없이 계속 민주당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당내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 전 뭐 여러 가지 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체급의 차이인 것 같아요. 체급의 차이?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은 이제 재선 의원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젊기도 하고 물론 뭐 친 정청래 라인으로 묶여가지고 요즘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중량감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치 네. 그리고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동이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해타산 이 크기와 비교했을 때 장경태 하나 날리는 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장경태는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 친명계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고 김병기가 날아간다면 그 자리에 들어서는 사람이 원내 수석 부대표일 텐데 네. 그 사람도 문진석.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텔레그램에 등장한 네.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연달아서 그렇게 문제가 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건 결국은 지금 이 원내에 대한 어떤 그 이재명의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게 호미난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미난방이라는 게 결국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더 잡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언론이라는 게 잘 아시잖아요.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 후속 보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많아요. 앞으로도 나올 거. 김병기가 버티게 되면은 버틸수록 더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결국은 코너에 몰린다라는 건데 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언론의 이 생리를 모를까 네. 알 거라고 봐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김현지가 물러나라고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서 예. 어디까지 좀 예. 지켜볼 셈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지방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러한 리스크들이 더 불거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손쓸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저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리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본인이 버티고 싶다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된다의 한 표. 네. 저는 버틴다의 한 표 가겠습니다. 예. 뭐 버텼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호미난방이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우리 김구엽 보좌관도 따개비 한문수거 이런 거를 공부한 게 아닌가라는 북한에서 그런 건 못 받겠구나. 예.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민중기 특검이 어제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특검 중에서도 가장 편파 수사, 강압 수사 논란을 받았던 민중기 특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구속한 사람 중에서 절반이 넘는 인원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로 구속돼서 별건 논란도 많이 받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 김건희 여사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 그래서 별건 수사 논란을 받기도 했었다라는 말씀 저희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죠. 180일 수사해놓고 또 한정된 수사 기간 그리고 비협조
관련자의 비협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로저 비비의 가방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국수본으로 또 사건을 넘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80일 동안 제대로 한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는 것도 봤을 때 무슨 물론 뭐 가방이 넘어간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방 같은 게 지금 가방 하나 수사하려고 특검을 180일 동안 굴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별건 수사하려고 특검을 굴린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시끌벅적하게 그동안 떠들었던 거는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 근데 이거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도 본질과 무관한 건으로 국토부 서기관 한 명만 또 기소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양평고속도로 이슈라는 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뭐 네. 땅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좀 네. 땅값이 오르게끔 고속도로에 뭐 진입로라든가 출입로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좀 변경시켜줬다, 그러니까 특혜를 봐줬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네. 논리가. 그러면서 이게 뭐 김건희 여사와 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과의 뭐 유착 관계가 있었다, 원희룡 장관이 봐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죠. 네. 네,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공무원분이 안타깝게 면장님, 예. 네, 생을 마감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강압 수사라든가 혹은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하는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이 민중기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놔도 그것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네. 저는 그 수준까지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민중기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의 뭐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해 가지고 뭐 그걸 의혹을 조사한다라고 했던 예. 사람들 본인도 지금 주식 차명 거래라든가 혹은 주식의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태양광업체, 예. 관련해 가지고 좀 비리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본인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남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네.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민중기 특검이 가장 요란했어요. 예. 막 민중기 특검 현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예. 되게 막 무슨 어디 참전하는 장수처럼 막 그랬었거든요. 예. 출정식까지 하면서. 예. 근데 그래놓고 내놓은 결과물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가방이라는 것도 결국은 네. 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진술을 잘 하지 않는다,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니 특검을 연장했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에 지금 민중기 특검에 동원된 검사만 몇 명입니까? 수사관만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몇십억을 갖다 써놓고 예. 그 장장 시간 동안 그거 하나 수사 못하고 뭐 했습니까? 결국 막바지에 경찰에 국수본에 넘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267만 원짜리 가방 수사도 제대로 못했으면 이건 수사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원희룡 전 장관 말씀하셨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소환도 못했잖아요. 소환 조사도 못했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원희룡 전 장관님 뭐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잘 네. 모르겠는데요. 요즘 뭐 그냥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원 장관님도 사실은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특검 관련해가 수사 대비를 잘 하고 있고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저촉될 게 없다. 수사를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입장이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소환 조사 한 번 못했다라는 건 참고인으로도 부르진 못했다라는 건 이건 아무리 짜맞추기를 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서기관인가요? 서기관 예. 한 명 정도를 기소하는 걸로 그쳤다. 그 서기관도 근데 본건하고 관련이 없는 건이에요. 이거 대표적인 용두삼이 예, 아닙니까? 예. 결국은 뭐 요란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저는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오늘 발표되죠. 오늘. 이 수사 결과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 수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 특검이 끝나는 즉시 민중기 그 본인은 이제 좀 수사를 받아야 된다. 수사 대상이 됐잖아요 지금. 네,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원희룡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은 뭐 오늘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뭐 소환 조사도 못했는데 뭘 밝히겠다는 건지 뭐 무슨 식으로 얘기를 할지 뭐 대충 짚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그 정도 얘기가 좀 나왔고요. 특검 관련해서 일단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까지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이 260억이라고 합니다. 260원. 260억에다가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최종 예산은 508억이다. 근데 508억도 이거 최소예요. 여기다 공소유지 비용 고려하면은 한 1,000억 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공소유지라는 게 그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끝도 없기 때문에 특검보 같은 사람에게 차량도 제공이 되고요. 생각보다 대우가 좋습니다.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대우가 좋은 그런 상황이고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수사를 뭉개도 계속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통일교 관련된 내용들 수사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이제 뭉개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엔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얘기가 나왔어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견인을 통해서 통일교가 오거돈 시장에 해저 터널을 로비하는 그런 정황까지도 드러났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일교 내부 문건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견인인 서의택 전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을 통해서 한일 해저 터널 로비를 시도했다, 그런 정황이 담겼다고 합니다. 오거돈 당선 직후에 한일 해저 터널 간담회를 갖기도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통일교 내부 문건에서 발견이 되는데 수사를 대체 안 하고 뭘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이건 저희 간단하게 한번 터치만 하고, 그 다음에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7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임종성 전 의원이 고문을 맡았던 통일교 계열 단체가 수년간 억대 고문료를 써왔다라는 그런 단독 보도가, 이건 또 경향신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 좌파 언론에서도 이런 통일교 의혹에 대한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제대로 수사가 안 됐죠. 그래서 도로재단이라고 합니다. 통일교 계열 단체인 세계평화도로재단이라는 곳인데, 이 도로재단의 고문을 임종성 전 의원이 맡았었는데, 여기에 통일교 계열 단체인 이 도로재단에서 수년간 억대 고문료를 써왔다. 고문인데 이 단체에서 수년간 억대 고문료를 써왔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 본인은 고문료를 받은 적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문인데 고문료를 받지 않았으면 근데 뭔지 모르겠네. 공짜로 고문을 했었는지. 단체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3,600만 원가량 지출을 하다가 2023년에는 2,200만 원, 2024년에는 800만 원의 고문료를 또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세계평화도로라는 게 사실 예. 1981년에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도. 문선명 예. 통일교 총재가 예. 처음으로 제안한 사업이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것의 최초 제한자는 문선명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 예. 알려졌는데 예. 최초 제한자는 사실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시대로. 1914년에 먼저 이게 일본의 국방성에서 예. 이제 한국과 일본을 잇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스시마 섬 있잖아요. 그 네. 스시마 섬을 통과를 해가지고 같이 잇는 해저 터널을 만들자라고 예. 처음에 보고서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예. 그 뒤에 이제 일제 시대 때 이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라든가 심지어 500m를 뚫어보기도 했어요. 어허. 예, 그러다가 이제 잘 안 그때 당시 기술로는 이게 어렵다라는 그렇죠. 결론을 내려가지고, 당시 이제 많은 어떤 일본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혹은 그 식민지 관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식민지가 끝나면서 우리가 이제 해방일을 맞이하면서 이게 잠깐 끊겼었죠. 예. 그러다 갑자기 우리나라 정계에, 특히나 일본 정계 동시에 이 한일 해저 터널이 등장한 게 81년인데 문선명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일 해저 터널을 연결해가지고 일본과 한국을 이어서 유럽까지 가는 세계 평화 로드, 그러니까 글로벌 피스 로드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최초로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재단이 그때 만들어지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호응이 없었는데 일본 정치에 엄청나게 많은 로비를 해요. 문선명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어가지고 일본에서부터 먼저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예. 근데 2022년에 아사히 신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진행됐던 이 한일 해저 터널과 세계평화 로드에 관련된 이 사업은 사실상 예. 일본 내에 있는 통일교 교인들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한 거대한 블랙홀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로가 만들어진다. 이 네. 도로가 한일 해저 터널로 지나가는데 네. 여기에 투자하면 떼돈 벌 수 있다.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그 통일교 교인들의 돈을 가져가서 그 중에는 막 자살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아사히 신문에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아사히 신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다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일 해저 터널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그만큼 경제적인 타당성도 안 나오고 그 뚫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안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통일교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마치 될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끌어낸 다음에 본인들이 한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여야 할 것 연루가 되어 있고, 오거돈 시장 이름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가지가지 하셨다. 그분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걸로 워라이어티 하셨죠, 그분은. 네, 내려가셨잖아요. 예. 근데 그것 말고도 참 여러 가지 나쁜 건 많이 하셨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통일교 특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들었습니다.